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젊었을 땐 당연하다고 여겼던 월급 생활이 끊기고 퇴직 후 연금 외에는 뚜렷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 입장에선 그 마음은 더욱 복잡합니다. 가진 걸 털어 도와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하고 모른 척하자니 자식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만 깊어지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으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여유는 생기지만 그 돈이 사라지면 남는 건 후회와 불안뿐입니다. 반면 연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안전망입니다. 그 흐름만 잘 지켜도 자녀를 도울 여유, 내 삶을 지킬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김정자 가명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자녀 셋의 결혼 자금과 보증금, 대출 상환 등으로 절반 넘게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땐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버는 것도 빠듯했으니까.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그때서야 국민연금을 연기 없이 수령하기 시작했죠.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 삶이 조금 안정됐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5세의 이병철 가명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매달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목돈을 꺼내 쓰는 대신 매달 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도와줬다면 지금은 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연금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연금은 단순한 노후 소득이 아닙니다. 가족의 위기를 버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반면교사입니다. 퇴직 후 3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60대 후반의 송모 씨는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본인은 결국 70세가 넘어 기초연금 외에는 아무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로활동을 다시 시도하지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70만 원이 넘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걸 그랬으면 지금처럼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미안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혼합 수령. 많은 사람들이 목돈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일시금 수령을 택합니다. 운용하면 더 불릴 수 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운용이 아니라 소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질병, 집 수리 등으로 순식간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심리적 여유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자녀에게 보태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 돈을 줘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지요. 반면 목돈으로 한 번에 2천만 원을 쥐어주면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도움은 지속성이 있을 때 효과적이지 소진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물론 자녀가 힘든데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와야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그 자체로 자녀를 위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연기하면 수령액이 최대 36%까지 올라갑니다. 퇴직연금도 연금형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상이면 연금 계좌로 이체 후 자율적으로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고정성이 높은 연금을 보유한 분들은 목돈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와의 기대 조절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내 여유 범위 내여야 하고 그것이 끝없는 희생이어선 안 됩니다. 연금으로 조금씩 도와주되 자녀도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돕는 일입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둔 당신, 만약 혹시 애들 도와주려면 목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목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부모의 안정감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은 곧 힘이고 꾸준함은 곧 신뢰입니다. 그 믿음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연금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앞두고 고민하십니다. 이걸 연금으로 매달 받을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까?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생존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1. 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먼저 현실적인 수치부터 살펴보죠.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만 70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 시점을 늦추면 1년에 7.2%,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 수령 예정인 분이 만 65세까지 연기하면 월 수령액이 약 136만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늦게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은 세후 수익률이 높습니다. 연금형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 5%만 부과되지만 일시금 수령 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과세 부담이 커지고 손실 리스크까지 함께 따라오죠. 즉, 연금은 절세와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2. 목돈이면 자식 도와주기 좋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은퇴자들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학자금. 그런데 여기엔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쯤 목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가 가진 목돈은 가용 자산으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타인의 계획에 포함되기 시작하죠. 반면 연금은 매달 고정된 금액만 나옵니다. 이건 곧 자녀에게도 기대치를 조절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엄마 아빠는 매달 150만원 연금이 전부야.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녀도 현실적으로 요청을 줄이고 스스로 설 수밖에 없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하면 자녀의 자립 능력까지 빼앗을 수 있다. 연금은 적절한 심리적 거리두기와 지속 가능한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3. 연금 수령 이렇게 준비하세요. 실제 수령 전략에 대해 좀 더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수령 시기 조정 전략. 만약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15년 연기해서 수령액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보세요. 특히 건강 상태가 좋고 부모님도 장수하셨다면 수령 총액에서 유리해집니다. 퇴직연금은 연금형으로 전환. 퇴직연금 DC형, DB형, IRP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에 넣어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얘 IRP에 넣고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시 3.35, 5%의 낮은 세율 적용. 연금 수령 자산 흐름 만들기. 매달 200만원 국민연금 외에 소형 월세 수입 50만원, 배당 20만원 등 복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고 자녀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목돈 유혹주의 자녀가 사업에 쓰겠다, 급하게 필요하다 해도 목돈은 반드시 상한선을 정해두고 원금 회수 계획이 있을 때만 부분 지원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형 수령 구조 만들기 IRP, 연금 저축 등으로 연금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연금 상품도 사업비와 수령 개시 나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 고려. 지금은 65세 이상이면 평균 기대 수명이 20년 이상입니다. 그만큼 돈이 오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단순한 돈 받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노후를 지키는 생존의 기술이고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한 전략입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지켜줍니다. 목돈을 한 번에 던져주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곁에 머물며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흐름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연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평생 일하면서 노후의 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후 준비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와 함께 그들이 택한 생존 전략을 살펴보죠. 연금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퇴직 후를 대비해 연금을 준비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경제 성장기 속에서 사회적 안정성을 믿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예상과 달리 연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현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정적으로 받는 연금은 처음 계획한 것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 오죠. 특히 퇴직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의료비, 자녀 지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정말 빠듯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산 과연 안전한가? 또 다른 문제는 은퇴 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집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배웠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이 많은 베이비 부모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또한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들의 자산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은퇴 후 더욱 심화되죠. 일부는 노후에는 더 이상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하지만 낮은 금리로 인해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는 힘듭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하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도 어려워졌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돕는 자녀도 물론 있지만 자녀 역시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그렇다면 연금이 부족하고 자산이 충분치 않으며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재취업.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재취업입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퇴직 후에도 일할 의지가 강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경제적 보탬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무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창업. 또 다른 방법은 창업입니다. 예전에는 창업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은퇴한 사람들도 소규모 창업을 시도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취미를 살린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요. 공유경제 참여.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베이비 부모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거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습니다. 집에 빈 방이 있는데 그냥 두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는데 외국인 손님도 오고 수익도 꽤 괜찮아요. 농촌으로의 귀향. 어떤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골에서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데요. 도시에서 계속 살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시골로 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만족해요. 돈 걱정도 덜하고 마음도 평화로워요. 가족과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마지막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는 가족과의 협력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경제적 부담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사니까 생활비가 확 줄었어요.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든든해요. 또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나이 또래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같이 사니까 큰 도움이 돼요. 마무리. 은퇴 후의 새로운 삶. 결론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만들어 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죠. 일자리로 돌아가거나 창업을 시도하고 공유 경제에 참여하며 가족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선택과 전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사회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던 시기에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한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집도 있고 연금도 충분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연금도 부족하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현실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안정된 노후와는 달리 다시 일해야 하고 자산도 불안정하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큰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일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자존감과 정체성의 변화. 퇴직은 그 자체로 개인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직업과 연결해 왔습니다. 회사원, 부장, 매니저 등 자신의 직책과 역할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잃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내 역할이 있었고
그게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공허하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 또한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동료들과의 교류, 업무를 통한 성취감,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이 사라지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베이비 부머들은 다시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퇴직 후 의료비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더 이상 직장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건강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과도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건강에 대한 불안은 베이비 부머들이 스스로를 돌보는데 더 신경 쓰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촌으로 귀향하거나 도시에서의 스트레스가 큰 삶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큰 이유로 꼽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속감의 회복. 퇴직 후의 공허감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소속감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체 생활이나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혼자 있으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다시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에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야 내 자신을 다시 찾는 느낌이에요. 직장에서는 회사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참 재밌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연금, 자산, 자녀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죠. 일부는 더 이상 노후를 안정만 추구하는 시기로 바라보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을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마무리. 앞으로의 과제. 이렇듯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신들이 맞이한 은퇴 후의 새로운 삶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들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생존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대가 마주할 과제는 많습니다. 더 길어지는 노후, 계속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의 기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 전략은 노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왔고 후속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대리기사로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도 없고 일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라도 뛰지 않으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이 그들을 떠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한때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맘 같아서는 다 정리하고 대리기사에 올인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대리기사는 하루에 수고로 온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객들의 진상에 시달리는 일이 있지만 대리기사라는 직업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건설 종사자들이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자재값과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이 그들을 대리기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과 대리기사라는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생계를 위한 선택으로 어느 한쪽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설 종사자들이 대리기사 뛰는 이유.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사도 줄어들고 일감도 없고 자재값과 인건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는 그나마 하루 일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 종사자들이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져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대리기사라는 선택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건설 종사자들이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고 있을까요? 1. 공사 줄어들고 일감 줄어든 건설업계. 건설업계의 불황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점점 줄어들었고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은 공사를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건설 종사자들은 자재값, 인건비, 부대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건설 종사자는 일을 해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대리기사 일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없다면 대리기사 일을 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한 건설 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기사라도 뛰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대리기사로 일하며 하루벌이를 하는 것은 이제 건설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2. 대리기사,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장점. 대리기사 일을 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일을 해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부 건설업체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일은 그날 일한 만큼 정확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리기사 일도 힘든 일이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그만큼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는 건설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자재값,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계 상황에서 대리기사는 하루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건설업체의 불확실한 일정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진상 고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 물론 대리기사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을 합니다. 진상 고객은 한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저 그러려니 한다는 말을 하는 대리기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진상 고객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에서 대리기사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건설 종사자는 건설업에서 일을 해도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 일은 최소한 하루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되는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례 1. 공사 중단으로 일거리가 없어 대리기사로 전환한 어씨. 어씨는 1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고 그가 일하던 건설업체도 공사를 따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어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하루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 생활이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대리기사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례 2.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대리기사로 돌아선 B씨. B씨는 건설업에서 일한 지 15년이 넘은 경력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업체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소송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루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수입이 일정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보다 훨씬 안정적이다고 말합니다. 사례 3. 자재값 미지급과 소송으로 고통받던 C씨. C씨는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8년 동안 일한 후 자재값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버는 만큼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재값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은 끊이지 않았지만 대리기사로 일하며 최소한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론. 건설업 종사자들이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사도 줄어들고 자재값과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리기사 일은 하루하루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진상 고객을 만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많은 건설 종사자들이 이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 일은 건설업계의 불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 불황 속 대리기사로 전환한 건설 종사자들 생계와 안정성을 위한 대안. 최근 들어 건설업의 불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이 줄어들고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생계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거나 전업으로 선택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대리기사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닙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겪는 현실은 이제는 건설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어떤 직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건설업의 불황 공사 줄고 자재값도 인건비도 못 받는 현실. 건설업의 불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건설업에서 일을 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고 경기가 어려워도 대체로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은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재값이나 인건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설업 종사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지만 자재값을 받지 못하고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속 일을 할 수 없죠. 이런 말을 하는 건설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미처리된 비용 등은 많은 건설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2.
대리기사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 그렇다면 대리기사 일은 왜 이토록 많은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리기사 일은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일이 없어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대리기사 일은 그날 일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한 건설업 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기사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 걱정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대리기사 일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일한 만큼 정확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기사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바로 진상 고객입니다. 사실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대리기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상 고객만 아니면 정말 좋은 직업인데라는 말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는 걸까요? 3. 대리기사 일의 장점과 단점. 진상 고객을 감수하는 이유. 대리기사 일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건설업에서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확실한 장점이 됩니다. 대리기사 일은 하루의 근로시간에 맞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는 것은 대리기사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만큼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리기사 일은 그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고객의 불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되면 대리기사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리기사 일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수입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사례. 대리기사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설 종사자들. 사례 1. 어씨는 1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 불황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자재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씨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그날 벌 수 있으니 생활이 조금은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건설업의 불안정한 수입에 비해 대리기사 일은 확실히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좋은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 2. B씨는 건설업체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최근 들어 자재값과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B씨는 대리기사 일은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며 건설업계에서의 불안정성을 느끼면서 대리기사 일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3. C씨는 건설업체에서 8년 동안 일했으나 자재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으며 대리기사 일을 통해 최소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C씨는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하루벌이를 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5. 결론. 대리기사 일, 불황 속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의 불황 속에서 대리기사 일을 병행하는 건설 종사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일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에서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물론 진상 고객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리기사 일은 건설업계의 불황 속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택시기사로 전락, 은퇴의 냉혹한 현실을 말하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상 은퇴 후가 너무 막막하다고들 해요. 흔히들 마지막 직장이라고 불리는 정년퇴직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그럼 퇴직 후에는 뭘 먹고 살아야 하지? 하는 불안이 공존하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그래도 매달 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주는 안도감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의욕적으로 나만의 이막을 꿈꾸다가도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면 막연한 두려움에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지와는 다르게 퇴직 후 택시기사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 개인 택시가 나쁜 직업은 아니죠. 오히려 스스로 일정을 조율하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역동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과 이걸로 제대로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은퇴 후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 주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은퇴 후 택시기사로 뛰어든 3가지 사례. 사례 1. 대기업 30년, 결국 60세에 다니는 곳은 도로 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김종수 가명 씨예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퇴직을 맞이하셨습니다. 퇴직금이랑 그동안 저축해둔 목돈이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장기간의 노후였습니다. 60세에 퇴직했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혹은 그 이상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김 씨는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취미생활도 즐기며 나름 괜찮네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3달, 6달 지나면서 정기적인 수입 없이 생계를 꾸려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죠. 그러다 지인이 개인 택시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해줬고 처음엔 좀 꺼렸지만 언제까지 집에서 쉴 수도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택시 핸들을 잡게 됐다고 해요. 막상 시작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하세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고 주말이며 밤낮 없이 호출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았죠.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건 좋았지만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금세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택시 가동에 따른 기름값, 유지비 등 비용 부담도 꽤 컸어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순수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랍니다. 김 씨는 그동안은 주어진 일만 잘해내면 월급이 나오니 세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퇴직 후가 이렇게 길고 험난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어요. 사례 2. 자영업 접고 개인 택시 뛰어들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네. 두 번째는 원래 자영업을 하셨던 박미성 가명 씨의 이야기예요. 요식업을 15년 넘게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폐업 후 다 쓰러져가는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다가 눈에 띈 게 개인 택시였대요. 사실 박 씨는 운전을 꽤 자신 있어 했고 자영업처럼 재고 관리나 직원 관리가 없는 일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 택시도 만만치 않은 장사가 아니었다고 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와 지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앱 호출이나 플랫폼 이용 방법, 끊임없이 올라가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그리고 무엇보다 긴 운행 시간에 대한 육체적 부담이 컸습니다. 여성으로서 야간 운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피크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만큼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비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쉬어도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보내는 생활이 외롭고 힘들어요. 라며 현실의 벽을 실감 중입니다. 사례 3. 공무원 연금으론 부족하다. 택시로 2차 수입 만들어야. 세 번째 사례는 교직 공무원 출신인 이강수 가명 씨예요. 보통 공무원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면 연금이 나오니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다른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조금은 나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이 씨도 연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어서 자녀들 생활비 보태주기도 빠듯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은퇴 후 상근 알바 비슷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개인 택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식으로 2차 수입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씨도 내가 몸이 조금 더 건강했을 때 도전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신대요. 공무원 퇴직하면 편안하게 지낼 줄만 알았는데 앞으로는 60대, 70대도 계속 일해야 할 거라는 사실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어르신분들이 예전엔 집에서 노년을 보내셨을 텐데 요즘엔 생활비 때문에 나가서 일하셔야 하잖아요. 나 또한 그렇다는 게 씁쓸하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2. 은퇴 후 택시기사 선택의 함의. 이 세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누구는 정년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또 누구는 사업 실패 후 재기의 발판으로, 또 누구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 정말 행복한 선택이냐,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냐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택시 운전 자체가 적성에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일 자체가 사람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주고 시간 조절도 자유로운 편이라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드물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체력적 부담과 수입의 불안정성, 끊임없이 변하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생각만큼 돈이 안 되거나 노후의 여유를 느끼기엔 버거운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다면 은퇴 후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무적 측면의 철저한 계획.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 고정 비용과 추가로 필요한 돈 변동 비용을 합산해서 내가 준비한 자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보세요.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지 미리 그림을 그려놓아야 합니다. 건강관리.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60대는 물론 70대에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겠죠. 혹시라도 택시 같은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허리, 목, 관절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젊어서도 힘든 일이 나이 들어서 쉬울 리 없으니까요. 적성 파악과 네트워크. 은퇴 후에도 개인 택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혹은 주변 지인들을 통한 알바나 파트타임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일이라면 버티기가 수월해집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해요. 단계적 전환. 갑자기 퇴직 후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재직 중부터 취미나 관심 분야로 조금씩 활동을 확장해 놓는 게 좋아요. 퇴직 이후 완전히 처음 하는 일은 시행착오가 크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재직 중에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부업이나 봉사활동 등을 경험해보면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연습해두는 거죠. 4. 마무리하며. 퇴직 후 택시기사로 전락. 은퇴의 냉혹한 현실을 말하다. 라는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전락이라는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은퇴 후가 녹록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 개인 택시 운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60대, 70대에도 계속 소득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고 마냥 흘려보내기엔 내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은퇴 전부터 재무, 건강, 적성,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두면 조금은 덜 불안하고 더 안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잘하면 개인 택시가 아니라 또 다른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택시 운전을 해도 내 적성에 맞게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꽃 피우기를 50대에 끝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개인 택시가 되었든 또 다른 무엇이 되었든 준비된 사람에게 은퇴 이후의 인생은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은퇴를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고 공부한다면 냉혹한 현실도 조금은 포근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